예, 권재입니다. 지금 밖에 눈이 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쌓인 건 아니고 한 센치로 치자면 한 2, 3cm 정도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추운 날은 아니어가지고 겨울의 초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겨울로 갈수록 아마 12월 이제 넘어갔지만은 오늘이 12월 1일이죠. 그런데 아마 눈이 더 쌓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 쓸기 시작하는 날이 곧 생기겠죠. 수도함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폭설이 오는 거는 한 10cm 이상, 15cm 이상 정도 오는 거는 한 겨울에 한 10번 정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눈을 한 10번 정도는 굉장히 좀 크게 아마 쓸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은 굉장히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매일같이 오면 좀 곤란스럽겠죠. 그리고 수도함도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눈이 온다 치면은 보통은 이제 아침 8시에 해서 울력을 시작해요. 8시에 시작하면 한 10시 전에 끝나요. 2시간 좀 안 되게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면 눈 쓰는 울력이 다 끝납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사찰도 차량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지, 왕래가 돼야지 절도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아침에 해도 뜨고 눈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대 출신, 서울대를 이제 졸업했거나 서울대를 나온 스님들에 관한 절집에서 그런 수행자들에 대한 이야기, 소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분들은 좀 모르시는데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선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원 스님들 위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선원 스님들 중에서 선원 스님들도 당연히 이제 교육을 받았고 대학을 나오고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선원 스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출신의 대학이 어딘가라는 질문을 했을 적에 보통은 그냥 다양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아마 조사를 해보면 그럴 거예요. 가장 많은 대학 출신은 서울대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서울대라면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사회의 어떤 리더로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활동해야 되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선언은 절집은 어떻게 보면 좀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 문 중에서도 서울대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대가 제일 많은데 실제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력 조건은 딱 하나만 해요. 뭐냐면 고졸 이상이면 돼요. 조계종 내에서 조계종은 고졸 이상이면은 출가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중퇴하다 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서강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강대는 굉장히 희소해요. 실제로 학교 학생 인원수도 작기도 하고 제 사제 중에 한 명이 서강대 경영학과인가 경제학과인가 출신이에요. 근데 1학년 1학기 마치고 출가를 했더라고요. 젊게 나이 20살에 출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 출신의 스님들이 출가를 했다, 수행을 했다, 그런 것에서 가장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40, 50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1996년하고 7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신문에. 그때 저도 그 신문의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8명이 그렇게 잇따라 출가를 했어요. 그게 아마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서울대 출신이 그렇게 연달아 8명이서 더군다나 이제 이를테면 공무원 고시도 합격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미래가 안정된 보장이 돼 있는데 그렇게 출가를 한 사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큰 이슈였죠. 그래서 그게 뉴스에까지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서울대 출신이어서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하버드 출신이라든지 예일대 아니면 옥스포드 도쿄대
서울대라든지 북경대 이런 세계적으로 이제 명문대에 위치 있는 사람들이 출가를 하면 좀 이슈가 되겠지만은 이를테면 요 지방에 알려지지 않은 대학의 재학생들과 학생들이 한꺼번에 8명이 출가를 했다 한다면은 그렇게 신문 기사로 언급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적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서울대라는 거는 일단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이제 깔고 있지만 약간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대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 저런 인류대의 어떤 졸업생으로서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춘 사람이 출가를 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라든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03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서울대 출가한 스님들이 나온 다큐멘터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선객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아마 지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2영상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47분, 40몇 분짜리하고 50몇 분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그 1996년과 7년 사이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재학생이든 출가한 분들이 다시 이제 구족계를 받고 나서 승려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2003년에 나왔으니까 그 뒤인가 그때인가 봤을 거예요.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 보지는 않았는데 다시 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짤막짤막하게 봤거든요. 스킵하면서 지금도 되게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스님은 저희 수도암 출신의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스님이고 명인 스님이라고 굉장히 수행 열심히 하시고 정진 바르게 하시는 스님이셨어요. 그분이 나오시기도 했고 수도암의 모습도 나와요. 수도암에서 지내셨으니까 당시에 저기 수각에서 이렇게 더덕 해와가지고 더덕 이게 씻어서 먹는 모습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모범 수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수행 정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승이 되신 분이 계시긴 했어요. 그 당시에. 법기 강정진 거사님이라고 계세요. 영원한 대자유인인가 그 책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서울대 수행 모임에서 이렇게 단체로 찾아가가지고 스승으로 모시는 인연을 갖게 돼가지고 그분들께서 어떤 제가 법사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출가 인연이 이어졌으니까 그게 그런데 당시에 96년 97년 사이에는 8분이셨지만은 그 이후로 더 출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출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출가하셔서 10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께서 수행 정진으로 그렇게 인연을 맺으시고 서로 그렇게 발심의 뜻을 세우셔서 그렇게 수행자로서 같이 여전히 인연을 이어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 분들을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교류해 왔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저 역시도 학생 때 2000 몇 년이지? 2005년, 4년, 2004년 즈음에 서울에서 이제 강정진 거사님과도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법기선언에 다녀서 이제 정진을 했죠. 그 당시에 하루에 온마니 반매음 연불이었는데 그때 3만 번을 했어요. 3만 번 했는데 그게 그 3만 번이 대략적으로 대여섯 시간 걸려요. 한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연이 있지만은 몇 달 정도 교류를 하다가 제가 조금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기선언에는 더 이상 다니질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좀 하긴 그렇고 여러모로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출가를 결정했고 결국 제 뜻대로 선화에서 정진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독특한 말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서울대 출신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냐?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고 그런 말이 있기도 한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라는 게 물론 서울대에 나온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의미가 좀 크냐면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한 사람이 공부를 잘 하겠는가, 이 공부, 마음 공부, 화두 공부라든지 가나선 수행 공부라든지 이걸 정말 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해요. 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특정 대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류대학이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대학도 다 좋죠. 연세대도 좋고 고려대도 좋고 뭐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다 좋지만은 서울대가 아무래도 제일 앞장서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왕래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 스님들이 좀 계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서장, 대스님 서장이죠. 제가 보는 것은 김태환 선생님 역주하신 대스님 서장이에요. 여기 중에서 173페이지 보면은 진소경 계임에 대한 답서가 있어요. 1과 2가 있는데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분 따서 한번 다뤄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하겠지만은 처음에 언급하신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이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나 근성이 극히 둔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진실로 그렇다면 님을 축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흔히 이 일에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아 곧장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근성이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가 입을 열어 혀를 놀리자마자 벌써 일시에 알아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성공부를. 왜냐하면 이제 불교도 어느 면에서는 자기의 안정된 바탕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학문적인 연구도 할 수도 있는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대부들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선사들이 어떤 선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성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기가 좋고 그래서 어떤 아는 게 많아 그리고 그런 걸 잘 꿰고 있어. 그러니까 선사들이 어떤 말을 하면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 까닭에 도리어 둔한 근기의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문득 하나의 동작이나 하나의 모습을 보거나 한마디 말을 듣거나 한 구절의 글을 읽고 나서 격발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 사용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 그에게는 장애가 될 도리 같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리한 근기의 사람들이 아는 게 많고 뭔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인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오히려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대스님 말씀은 오히려 눈치가 없는 사람이 진득하게 이 공부를 붙들고서 자기의 어떤 살림살이의 기반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반이 잘 다져졌을 적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나식으로 말하자면 의심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의단으로서 의심으로서 그것이 그 의념의 크기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여기서는 이제 문득 하나의 동작이나 하나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격발이 된다겠죠. 그렇게 탁 깨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반을 쌓고 나서 확 벌어지는 것하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렇게 탁 알아차린 거하고 그 힘이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리는 정도가. 그래서 이게 눈치가 빠른 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공부할 적에 눈치가 빠르면 좋은 거 같죠? 뭔가 알아차리면 좋은 거 같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거칠 거 다 거쳐야 되고 치러낼 거 다 치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닦는 거예요. 그 기반이 그냥 닦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뭐를 탁 알아차렸다고 해봐. 근데 그 기반으로서 살림살이가 확장되는 것인데
그 기반이 없으면은 그러면서 눈치만 빨라. 이거 다 알아. 이 도리도 알아. 알아 하지만은 이것이 발현될 수 있는 근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둔한 사람이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에 읽어보자면은 이제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도리어 그 날카로운 근기에 가로막혀서 문득 잘라내거나 홀연 부수어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알아차림의 그 습성이 커가지고 탁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심의 힘을 키워가지 못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설사 총명한 지식과 이해 위에서 배워 얻더라도 자기의 본분사 위에서는 더욱더 힘을 얻지 못합니다. 본분사 해결 안 돼요. 이해 수준으로는 자기의 어떤 힘으로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해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경스님의 말씀 해볼게요. 지극한 도리에는 말이 없는데 오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그 일을 익혀서 공을 이룬다고 여기니 자성이 원래 분별되는 경계가 아니라 미미한 대해탈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눈앞은 분별되는 경계가 아니라 미미한 대해탈문입니다. 살펴보고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물들지 않고 막히지 않으니 이러한 밝음은 사라진 적이 없고 무한한 예부터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눈앞은 일들에 물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마치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을 두루 비추어 온갖 색깔을 드러내지만 어떤 사물과도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눈앞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들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 경계들과 화합되지는 않습니다. 신령스러운 빛의 묘한 밝음은 수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사물의 모습에 집착하니 마치 눈을 비벼 망령되이 헛꽃을 만들듯 스스로 헛되이 피로하게 만들며 쓸데없이 세월만 보낸다 라고 했죠. 눈앞은 수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수련도 이 일에서 이 눈앞에서 다 명백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안목이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눈길을 내면으로 돌려 두 번째 사람이 없음을 볼 수만 있다면 평소에 말하고 행동함에 실상을 어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바깥으로 다 시선을 돌려 내면으로 돌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시선이 돌린다면은 주객이 날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나와 그 대상. 그 이원성의 상태에서는 이원성이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본바탕의 일원성, 애초부터 나눌 수도 없고 분별될 수도 없는 이 눈앞이 텅 빈 전체로 있다는 걸, 이것이 본연의 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된 상태에서 주객이 나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인연 따라 그렇게 벌어진 일들이니까, 드러난 일들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안목이 전체적 안목으로 확장이 된다면은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실상을 어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색과 공의 일이라는 게, 공과 색의 일이라는 게 동시적인 일이라는 거를 자신의 안목으로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색의 일이 오히려 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된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뭐 뒤에 장경스님이 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중에 그 방거사에 대한 이제 시도 나오기도 하지만 개성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인연 따라 또 신통력에 관한 부분에서 한번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다뤄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죠. 정말 근기가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지혜가 많은 사람, 견해가 많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공부를 하지 못한다. 이것을 생사심을 한 번에 확 끊어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수긍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똑똑한 것에 오히려 가로막혀서 아마 분류상으로 치자면 저도 아는 게 많고 아마 똑똑한 사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아는 게 많고 똑똑한 사람이
단언적으로 말해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앞에서 제가 서울대라고 했지만 그 똑똑한 사람과 지혜가 많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표격으로 서울대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와 반대돼서 경전에서 이야기가 있죠. 주리반특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리반특가가 형은 굉장히 똑똑해서 아랑과를 일찍 성취를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바보인 거예요. 경전을 한 줄도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좀 가엾게 여기셔서 주리반특가를 위한 다른 법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뭘 해주셨냐면은 이제 주리반특가가 청소를 잘했나 봐요. 빗질로 이제 청소를 잘하니까 이 구절을 외우라고 한 거예요. 빗자루를 탁 밀면서 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또 댕기면서 이제 때를 닦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죠.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이것만 외워라 하면은 너는 분명히 공부를 성취할 것이다 라고 했고 주리반특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아랑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화들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만큼 아는 게 없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공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예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아는 게 없고 공부를 못하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이 공부를 성취한다면 수많은 도인들이 언급이 됐었겠죠. 해능스님 같은 경우 배운 게 없었거든요. 나무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글을 배우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마음에 본 도리와 개합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셨기 때문에 남들에게 법을 물어보면은 그 법에 대해서 본 자리에 맞게끔 본성에 개입해서 바로 곧장 법을 설해 주셨던 것은 있죠.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기준은 아니에요. 이 본성에는 사실 알고 모름이 관여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알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태도. 그 태도가 내 암과 지식과 학벌과 분별심과 논리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공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 알에 대한 내용물을 실체화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 실체화를 붙들고서 이걸 꽉 쥐고 있으면 근데 그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분별을 잘하고 아는 게 많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실체하고 한다면은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엔 나라는 아주 강한 상이 자리 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할수록 그 상과 집착이 강할수록 눈앞에 텅 빈 바탕과는 개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비우는 수행인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집착도 비우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물들에 대한 집착, 그 근원 분별심에 대한 집착, 나란 실체감에 대한 집착을 점점 더 비우면서 눈앞과 자연스럽게 개합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공부는 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알을 대하는, 나를 대하는, 분별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면으로 돌이켜서 이 알에 대한 철저한 의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 말고 딴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어떤 자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알을 집착하는 나를 곧장 바라본다면 그렇게 아까 전에 장경스님 말처럼 내면으로 자꾸 돌이키는 연습을 하고서 여기에 대한 집착심을 하나둘씩 자각하면서 이걸 끊어내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학벌도 상관없고 가방끈 상관없고 누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상관없고 똑똑해서 아는 게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로 나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태도의 문제, 자신의 알매에 대한 의심의 문제, 그리고 그런 알매에 대한 집착 없음의 문제, 그리고 자신으로 내면으로 어떻게 하면 성찰하는 크게 가지냐에 따라서 수행을 잘하고 못함이 결정될 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선원 스님들 중에 서울대 출신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으로 따져보자면은 서울대 출신은 아는 것도 많고 미래도 보장되고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왜 출가를 했을까? 하지만은 오히려 그 알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성찰이 굉장히 두드러지셨던 분인 거죠. 솔직하게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진리의 문제와 곧장 연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내면적인 자각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 수행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대 분들 공부 잘해요.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근면성실해요. 절대로 공부 못하는 분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그렇게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음에도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탁 내려놓을 줄만 안다면은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가 있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으셨을 거예요. 세속학문으로서 어떤 그게 높은 게 아니신데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으로, 명석하신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예전에 뭐 사이언스지도 이제 당신께서 그렇게 번역해서 보셨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 경전을 엄청 많이 보셨어요. 파괴사 성전함에서 아마 그렇게 와이어로 설치한 다음에 그때 아마 무수한 경전을 보시고서 아마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제 부처님 시대와 조사 시대, 나중에 그런 선사들의 어떤 기록들을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이제 중도의 논리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이 어떻게 보면 백일법문이라는 이제 책이요.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학문을 공부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워낙 이제 당신만의 어떤 선 경험과 그런 논리로서, 그리고 수많은 지식으로서 이걸 잘 정리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펴셨던 분인 거예요. 제가 뒤쪽에 이게 설림고경 총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간행하신 분도 성철 스님인 거예요. 물론 그 성철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원택 스님께서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셨지만은 방향성을 세워 주시고 이것에 어떤 원력을 세우신 분은 성철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록에 의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알미라는 게 우리가 이 본래 면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느 면에서는 좀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알미란 부분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내면의 성찰로 들어가고 자기의 반성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의심의 힘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일념으로서 잘 공부를 이뤄나고서 이게 확 터진다. 본래 면목과 개합을 한다 하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이 알미라는 게 나의 어떤 본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본성과 개합한 차례에서는 오히려 이 알미라는 게 훨씬 큰 폭발력,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방편, 여러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과 글과 논리, 어떤 생각이란 이제 수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훌륭한 도구인 거예요. 문제는 이 도구 같은 것에, 이 내용물에 취착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 내용물을 취착하지 않고 이 텅 빈 자성으로서, 눈앞으로서, 인연으로서 잘 써먹을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강력한, 어떻게 보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면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집착 없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함에도 집착 없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집착이 강하다 한다면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 있어서 아마 법을 잘 설해 주시는 여러 스님들, 물론 학벌 여부를 다 둘째 치고서라도 아무래도 그렇게 법을 잘 설해 주신 분들은 다 똑똑한 분이실 거예요. 학벌이 좋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굉장히 이제 논리 정연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감화와 감탄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똑똑하면 나중에 이 법을 펴기에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 본성의 자리와 개합하면서 본래의 공돌이와 이렇게 개합을 했으면서도 그 법을 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
후천적으로 쌓을 수 있는 자기의 지식 영역, 그리고 알매 영역, 논리 영역,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그 기술들이, 알매 영역들이 익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전달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제 도반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당신들의 공부를 어느 정도 완성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법이 펼쳐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자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량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크기가 좀 작아서 이걸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리반 특가가 물론 깨달았어요. 아랑과를 성취했어요. 경전의 어느 내용에 본다면은 무슨 신통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뭐 굉장히 감탄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은 신통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주리반 특가가 그렇게 먼지를 털고 이제 때를 닦자 이렇게 하면서 일심에 이르러서 분명히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돼요. 주리반 특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분명히 제자를 많이 두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자를 뒀다는 글은 없지만은 왜냐하면 결국에 이 법이 퍼지기 위해서는 말과 글과 생각이라는 이 수단들이 좀 커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선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좀 길러야 되는 요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것은 나중에 내가 이 공부를 성취한다면 이것이 대중들에게 그리고 중생들에게 하와 중생하기에 제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창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김천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은 이 산천 초목에 이 너른 이제 곳에도 이 도리를 분명히 개합한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알 길 없는 노인네들이 다 어떤 살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합을 했고 분명히 알지만은 그것의 어떤 깊이라든지 그런 건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신 분들 많아요. 이름 없이 흔적 없이 그렇게 간 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경전에도 나와요. 본성의 자리를 알면서도 이것을 따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이것을 설파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카르트 톨레도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우울증에 되게 괴로웠어요. 괴로워가지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증을 겪어야 되지?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불우한 삶을 살아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영향이 있을 거예요. 본인에 대한. 그러면서 약도 먹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호련히 이렇게 고민하는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런 의심에 탁 들어가면서 어떤 경계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6개월 정도 어떤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게 전체와 하나 된 상태인 건데 그 상태에서 들어갈 적에는 굉장히 기묘할 거예요. 기묘하고 이게 전체로서 이게 존재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전체적 시선이 그 안목이 눈앞에 안목이 확연하게 펼쳐졌을 겁니다. 이 사람은 수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종교 전통에 들어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내면의 성찰을 계속 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 사실은 종교 전통을 그렇게 굳이 들어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카르트 톨레가 그렇게 수많은 영성가들로부터 종교 수행자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도달하고자 하는 최상의 경지에 당신이 도달했군요 라고 그렇게 극찬을 받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도달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종교 전통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게 직극한 깨달음을 얻고 싶지만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에카르트 톨레가 이 자신의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부터 종교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 전통이 그 중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각자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성현들이 이 깨달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가를 공부했던 거예요. 나중에 먼저 깨달음을 얻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법을 펴셨구나,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서야 공부하신 거예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참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구나를 자신이 먼저 그 자리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방편들, 여러 말과 지식과 논리와 개념들을 익혀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뛰어난 공부예요. 공부 중에는 내가 이 수행의 방법을 익히고 개념과 논리를 익혀가면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은 먼저 깨닫고 난 뒤에 이 개념과 논리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공부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의 방식을 따라요. 개념을 익히고 논리를 익히고 방향성도 익히고 하지만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게 전자의 수행 방식이지만 후자는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문화, 논리, 전통들, 개념들을 다시금 점검하는 건데 후자의 깨달음이 훨씬 앞섭니다. 사실은. 먼저 깨닫고서 그 개념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대중들에게 설파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와 개념들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행의 전통에서 가장 논리화되고 체계화되고 깊은 곳까지 나아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당연히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처럼 보리를 먼저 구하고 깨달음 얻고 그 다음에 대중을 교화한다. 그 두 가지 딱 두 가지 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전통 내에서 수많은 성현들이 나오셨어요. 깨달은 분들이 나오셨고 그런 분들의 논리 체계가 가장 깊숙하게 어떻게 보면 체계화된 것이 불교의 어떤 논리예요. 논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사님들께서도 아마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제 정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수도원의 어떤 수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뭔가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좀 해결이 안 돼. 몇 날 며칠이고 고민하고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몰래 도서관에 간대요. 슬쩍 도서관 가서 이제 불교책을 본대요. 불교책. 이렇지. 맞지. 하는 부분들이 탁탁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교의 어떤 교리들, 논리들은 굉장히 정교해요. 심오하고 다양한 부분들로 이제 펼쳐져 있고 그만큼 불교의 교리가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교리들을 먼저 익히고 개념들을 익혀서 나중에 그런 바탕을 해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먼저 깨달음이 온 다음에 그 교리들을 나중에 익히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에카르트 톨레라든지 수많은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기반으로서 그렇게 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생생함이 있어요. 자기 경험의 생생함, 자기 깨달음에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논리 개념을 갖춘 사람, 그것에 의지해서 공부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이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니까, 자기 해석이고 또한 자기만의 삶이니까. 그런데 이 진정성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본선언 다닐 적에 수많은 이제 강사 선생님들, 전국의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 기본선언에 와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여기 뭐 송광사나 뭐 통도사, 해인사, 뭐 쌍계사, 뭐 수덕사 다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이제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학담 스님이셨어요. 아마 학담 스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신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 도반들, 제 선후배 스님들도 학담 스님을 최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대부분 분들은 몰라요. 근데 학담 스님을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알려진 스님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최고였냐? 자기만의 수행 경험을 확실하게 치러냈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 스님께서 진실로 자기 경험을 얘기했고 자기 삶의 가풍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굉장한 감화를 주었던 거죠. 저건 저 사람 얘기다 진짜. 자기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부처님이, 조사님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방편들을 설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인연에 맞게끔 나의 가풍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인 거예요. 언제까지 20년, 30년 부처님, 조사스님 얘기만 할 거예요. 자기 가풍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부처님, 조사스님이 야 너희들 30년 동안 5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내 얘기만 해 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법등명하지만
자등명해야 된다고요. 자등명. 그게 부처님과 조사 스님이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본뜻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앞서 제가 서울대 출신일수록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약간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뽑기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알매 크기라든지 교육의 정도라든지 고급 학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알매에 대한 의심 그리고 내 학벌에 대한 집착 없음 그리고 자신으로서의 성찰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정성을 가진 태도로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은 그 공부를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매 크기가 어느 부분에서는 나를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방해되는 부분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눈앞으로서의 안목을 확인하고 자신의 살림살이를 완성해가는 입장에서는 이 알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와 말과 글과 같은 수단이란 것이 나의 어떤 가풍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서울대 스님들 굉장히 정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아는 분들은 굉장히 다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뛰어나세요. 약간 서울대 출신일수록 공부를 못한다 하는 거는 비서울대 출신들이 약간 좀 부러워서 약간 좀 어떻게든 좀 뭐 하기 위해 그런 말을 지어낸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공부는 자기 진정성이 우선이란 거예요. 자기 진정성이 우선이지만 똑똑하면은 그게 나중에 버블벽에 상당히 좋은 이제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신으로 솔직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의심의 힘을 키워가면서 자기 공부를 이루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똑똑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성취한 다음에 그 법을 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 처음에 자기 진정성, 의심, 내면으로의 성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금 되새기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